안녕하세요. 돈 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꾹 부탁드려요. 자, 오늘의 제목, 대한민국이 꺼내려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초강력 카드, 일본이 현재 벌벌 떠는 이유, 아베는 미국에게 이제 털릴 일만 남았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실제 단행된 지 약 4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 규제 대응 카드로 꺼내려는 강력한 카드에 일본 정부와 그리고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침을 꼴깍 삼키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짠 전략 때문인데, 바로 기존에 이루어졌던 공급사슬 자체를 변화시켜버리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 때문입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었고, 다행히 국내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기존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당장 수출 규제로 문제가 되던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참 좋은 계획인데, 이 국산화된 그리고 혹은 앞으로 국산화될 소재들에 대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던 시장을 아예 끊어버리고 아세안 권역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더 높이고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런 계획을 위해서 꼭 가져가야 할 시장은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 즉 노동력을 바탕으로 넓은 땅, 이건 자원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규제 없는 정부를 등에 업고 아주 빠른 시간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에게 제공했던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철강 및 석유화학 제품에서 빠르게 중국은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인 즉슨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미국 등이 중국에게 제공해오던 제품들, 중간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중간재들을 공급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중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수록 기존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우위를 점하기가 어렵다는 소리고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세계 무역 질서에서 강조하는 분업과 협력 구조가 한 나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이제는 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나라의 위치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부의 계획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고, 일본을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서 제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산업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프리미엄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 소재는 아직까지 중국이 손을 크게 못 대고 있는 분야입니다. 중국이 아직까지 손을 제대로 못 댄 이 분야에 대한 시장을 사실 일본이 현재 장악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시장을 정부의 계획처럼 우리는 절대로 꼭 가져가야 합니다. 한편으로 다행인 부분은 반도체 LCD 생산 라인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경우는 작년 통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현재 일본을 앞지른 상태입니다. 이제 뒤처지는 부분은 초정밀 기계나 최첨단 반도체 소재 부분인데, 초정밀 기계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소재 부분 같은 경우도 현재 생각보다 짧은 시간 동안 국산화에 진척이 있었고, 실제 상장되어 있는 여러 업체들이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일본의 아성을 현재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소재 국산화와 이원화 때문에 일본 업체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이라는 시장을 잃을까봐 도쿄오카 공업이 자존심까지 버리고 한국에 직접 찾아와 우리나라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직접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모리타 같은 경우도 중국 공장을 통해 우회 수출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팔고 싶다고까지 직접 발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죽을 거예요, 얘네. 제가 장담하건대 몇 년 안에 최첨단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이 업체들은 사라질 확률이 우선 높고, 혹여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아마 시장 점유율 하락 및 경쟁력을 많이 잃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강력한 카드가 하나 또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발언 또한 일본 내에서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업체들이 아주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D램 품목에 대해서 대일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라는 발언과 함께 그 주장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번에 생긴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위위원장인 최재성 위원장이 일본 수출에 대해서 국산 D램의 경우 일본처럼 캐치올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캐치올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일본이 취한 행동과 거의 비슷한 건데요. 예를 들어 불화수소를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게 규제를 했나요? 이 불화수소를 일본이 수출했을 때 이 불화수소의 사용처가 모호하고 파악이 불가능하며 또 이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한 거죠. 북한으로 넘어간 불화수소가 북한의 화학무기 그리고 미사일을 만드는데 사용된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규제를 했듯이, 우리나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동일하게 적용해서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통해 이 우리나라 D램을 일본에 수출할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계속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카드는 우선 일본에게 정말 치명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D램을 일본 소니, 파나소닉, 샤프전자 등 정말 일본 업체들이 많이 쓰고 있죠. 자, 근데 이 일본 시장의 크기가 전체 파이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되냐? 얼마 안 돼요. 정말 작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D램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낸다면 실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잃는 시장은 크지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잃지도 않을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를 쓰기 위해서 제3국을 통해서라도 우회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는 크게 줄지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이 수출 규제 때문에 저 전자산업 업체들이 타격을 얻게 되면 마지막 자존심까지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전자 등이 일본의 전자산업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자, 이걸 해석해보면 일본의 전자산업은 실제로 많이 죽어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파나소닉, 샤프전자, 자국 시장 외에는 사실 거의 마탱이가 간 상황입니다. 그럼 내세울 만한 게 아직까진 소니 정도인데, 소니는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 받아서 해외 시장에 소니 OLED TV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죠. 거기에 플레이스테이션 하나가 또 있습니다. 소니에게 있어서 이 TV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콘솔 게임기는 회사의 한 역사이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자존심이라고 해야겠죠. 이 플레이스테이션에 정말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TV와 더불어서 여기에 반도체를 제대로 못 넣어서 시장 대응도 안 되고 제3국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더 비싸게 사다가 제조 단가 올라가니 시장에서 완성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TV 시장에서 경쟁력도 없고 또 죽어가는 콘솔 게임 시장에서 가격까지 올라간다면 호흡기 그냥 우리나라가 떼는 겁니다. 아마 콘솔 게임이라는 시장 자체는 더욱더 암흑기에 접어들고 곧 사라지게 될 겁니다. 또한 일본 자국 내에서 소니, 파나소닉, 샤프전자에 종사하는 평범한 일본인들조차 실직을 하거나 권고사직 등을 당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일본 내부 경제가 현재 좋지 않은데 아마 아베 정권에 대한 반발이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크게 준비 중인 카드는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 때문에 이 지소미아 파기건에 대해서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 있을 겁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해서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그리고 카디지 침공이라든지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거기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가 또 안 좋고, 또 일본은 쿠릴 열도 때문에 러시아가 짜증은 나는데 푸틴이 너무 세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거기에 또 미국은 미사일을 이 아시아 권역에 배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그냥 여기저기 빵빵 쏘고 있죠. 만약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미국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아베가 한국에 대한 외교적 부분, 특히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사적인 부분까지 미국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흘러간다면 아베로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개선의 여지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공급사슬 위치 변화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2개 카드에 대해서는 실제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무역 관계, 그리고 다른 나라들까지의 관계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실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미칠 영향력과 파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부분이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 갈등이 스텔스 전투기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F-35A 등 스텔스 전투기 100여 대의 판매를 허용하자 중국이 자체 생산한 스텔스 전투기 Z-20개량형의 양산을 선언하며 맞불을 놓은 것. 이런 미중 간 제공권 전단 경쟁에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호주와 인도도 각각 전력 증강에 나서며 동북아 남중국해 일대 군비 경쟁이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13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자체 기술로 만든 스텔스 전투기 제-20야의 민첩성 등을 개량해 8일부터 대량 생산에 착수했다면서 새로 생산되는 기종은 제-20P님이 생산에 가속도가 붙으면 2년 내 100여 대 실전 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SCMP는 중국군의 무기 개발을 책임지는 장야오시아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군 고위직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8일 제-20D 공개 행사가 열렸다고 덧붙였다. 제-20년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로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성능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중국은 그동안 제-20개량에 매진해왔는데 제-20B는 민첩성과 방향전환 등에서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체 기술을 강조하면서도 엔진은 여전히 러시아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제-21 개량하고 양산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을 겨냥한 행보다. 앞서 미 국무부는 9일 스텔스 전투기 F-35A 63대와 F-35B 42대 등 105대의 F-35 전투기를 일본이 구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일본은 F-35 스텔스 전투기 총 147대를 도입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된다. 미국이 일본을 통해 중국의 제공권 저지에 나선 셈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3일 미국은 홀로 사냥하는 호랑이가 아닌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는 늑대라며 일본의 임무를 부여해 경쟁 관계인 중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도 내년까지 미국으로부터 F-35A를 총 40대 인도받을 예정이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도 역시 군비 증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프랑스에 5월 인도 내려다 지연된 라팔 전투기 사물개 6대를 서둘러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려 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이르면 이달 초 방한 때 한국의 중기로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미일 협의에 관여하는 소식통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지만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번 방한 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 태세를 느슨하게 하거나 북한에 너무 접근하지 않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이 대표가 지난달 미국에서 비건 특별대표와 만났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금강산 개별 관광 등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썼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르면 이달 늦으면 8월 이후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전날 연합뉴스에 밝혔다. 한미 양국은 비건 대표가 2박 3일 일정으로 이달 7일 방한하는 구상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도요타 제치고 세계 자동차 업계 시가총액 1위 등극. 미국 테슬라가 지난 1일 상장 10년 만에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자동차 생산업체로 등극했다.
CNBC,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테슬라 주가는 이날 장중 역대 최고치인 $1,135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2,065억 달러 규모다. 2010년 6월 29일 기업 공개에 나설 당시 주당 가격이 $17에 불과했던 테슬라는 상장 10년 만에 주가가 40배가량 상승했다.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토요타 주가는 같은 날 전날 대비 1.5% 하락한 6,656엔으로 장을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22조 405억 엔가량이다. 테슬라는 상장 이후 연간 순이익을 내지 못했고 코로나19로 몇 주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했음에도 투자자들이 픽업 트럭 출시와 자율주행 기술 향상 등 테슬라의 계획에 신뢰를 보내면서 올해만 주가가 170%가량 급등했다. 미국 테슬라가 지난 1일 상장 10년 만에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자동차 생산업체로 등극했다. CNBC,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테슬라 주가는 이날 장중 역대 최고치인 $1,135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2,065억 달러 규모다. 2010년 6월 29일 기업 공개에 나설 당시 주당 가격이 $17에 불과했던 테슬라는 상장 10년 만에 주가가 40배가량 상승했다.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토요타 주가는 같은 날 전날 대비 1.5% 하락한 6,656엔으로 장을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22조 405억 엔가량이다. 테슬라는 상장 이후 연간 순이익을 내지 못했고 코로나19로 몇 주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했음에도 투자자들이 픽업 트럭 출시와 자율주행 기술 향상 등 테슬라의 계획에 신뢰를 보내면서 올해만 주가가 170%가량 급등했다. 다만 외신은 테슬라의 주가가 기본기인 펀더멘털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올해 차량 판매량이 50만 개에 불과한 테슬라의 주가가 치솟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다. 투자은행 코헬의 제프리 오스본 애널리스트는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 꾸준히 경고하고 있지만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주식이 과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